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에서 민법 총칙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요, 민법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씩 나갈 텐데요. 자, 민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양도 많고 또 어려운 과목입니다. 게다가 그 총칙이라는 과목은 특히 더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기 전에 처음부터 깊이 있게 접근하다 보면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입문 강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민법 총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크게 한번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입문 과정을 속에서는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요, 민법 총칙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이제 개별적인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섭취하셔도요,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갈 때 훨씬 편하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입문 강의 과정에서는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민법 총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입문 과정 이 첫 시간은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민법 총칙에 대한 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관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직 책을 펴지 마시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민법이란 무엇이고 또 민법 총칙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쭉 편하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민법 총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제 내용은 이제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이죠. 자, 민법 총칙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민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민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법이란 무엇이냐, 요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면서 이제 민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규범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에는요, 법 이외에도 윤리라는 것이 있죠. 또 도덕, 이런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되는 거죠. 또는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종교가 하나의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규범에는요, 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나 윤리나 관습,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규범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규범입니다. 자, 국가의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 윤리죠. 이러한 사회 윤리에 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게 되면요, 경찰이 오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규범으로서 그 국가 공권력, 국가 권력이죠. 국가 공권력,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규범, 이것을 특히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윤리, 관습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을 때는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 법을 특히 국가 권력에서 강제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규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국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규법인 법이 규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안에서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의 생활 관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때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개인과의 관계, 개인의 관계라는 것은 뭐 개인과 개인이 뭐 매매를 했다든지 또는 뭐 개인이 뭐 개인에게 뭐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개인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요. 또 뭐 군대도 가야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은 나와 국가와의 생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국가 안에서의 생활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와 개인과 국가 간의 생활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생활 관계도 다룰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이제 국제법의 내용이니까 국내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생활 관계를 나누어 봤을 때요. 이때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를 공적 생활 관계라고 합니다. 공적 생활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생활 관계를 이제 사적 생활 관계라고 해요. 사적 생활 관계. 이 공적 생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와 개인과의 생활 관계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국가와 개인과의 생활 관계가 존재하죠.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전체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생활 관계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적 생활 관계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의 생활 관계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 관계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사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생활 관계다. 그래서 사적 생활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생활 관계에 대해서 다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특히 공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하고요. 공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적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자 할 이 민법은요. 민법은 바로 개인과 개인과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사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법의 종류도 이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공법도 다양하고요. 사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법이 존재하는데요. 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에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우리는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법에는. 자, 때로는요, 사적 생활 관계에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민법은요. 민법은 이 사법 중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특별법의 대표적인 것은요, 상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이 개인들이요, 상인일 때요,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일 때는 일반 개인과 개인보다는 대량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특별한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제 상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제 우리의 민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들, 사적 생활관계에서 있는 모든 개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이제 민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사법의 일반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법의 일반법, 이것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민법이라고 한다. 시험에서는요,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요, 정확히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특히 또 이 인문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이 절대 무슨 어떤 걸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법은 처음과 끝이 다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고개만 끄덕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했을 때요, 이 사적 생활관계에 대해서 모든 사적 생활관계에 다 이렇게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이렇게 우정,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두 남자가 서로 사귀다가 남자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여자가 나는 군대 올 때까지 항상 끝까지 기다리겠다.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가지고 한 1년만 지나다 보니까는 이 여자분이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통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헤어지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이제 헤어지기로 하느냐? 너는 절대 헤어져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국가 권력이 강제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는 너희들은 반드시 사귀어야 되는 것이 절대 헤어져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법이 규율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를 쉽게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자유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요.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선물을 못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 선물 주기로 했으면서 왜 선물 안 주냐 해가지고 국가 공권력에 등장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선물을 주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까지요, 개인의 어떤 극히 사적인 부분들이죠. 극히 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까지 다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법이라는 건 국가 공권력에서 보장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권력에 의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들, 또는 법에 의해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특히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이렇게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특히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라는 것이죠. 반대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아까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로서 법이 규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법이 규율하지는 않고 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민법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특히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겠죠. 인간관계는 다루지 않고 우리는 다 법률관계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요, 다 법률관계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하고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를 이제 권리관계라고 합니다. 권리관계.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관계를 의무관계라고 해요.
자, 우리가 권리나 의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권리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게 되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합니다. 자, 의무는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구속, 법에 의한 강제, 이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일방이 권리를 갖게 되면 다른 일방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권리 의무 관계를 줄여서 그냥 권리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자, 법률 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다 이렇게 사적 생활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바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되겠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 그러면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 권리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권리 의무. 사적 생활 관계가 이제 민법이 적용되면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민법은요, 이 사적 생활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 의무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그 권리 의무의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권리 의무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참 보죠. 자, 그러면요, 사적 생활 관계에서 대표적인 행위는 이제 뭐 매매 이런 게 있겠죠. 매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X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X라는 부동산이 있어서요.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이제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요. 자, 그러면 둘이서 이제 뭐 이것을 얼마에 살 것인지 서로 흥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억으로 사기로 이제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에 팔기로 하는 어떤 사적 생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으면 거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또는 이제 그 의무를 이제 부과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이런 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개별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한번 보죠. 자, 만약 이 계약을요, 3월 1일 날 했다라고 해보죠. 3월 1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특히 이런 매매를요, 매매와 같은 것을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립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법률 행위를 우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갑은 팔겠다, 을은 사겠다. 자, 매매에서 물건을 파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매도인이고요. 을은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팔겠다, 사겠다라는 이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 이것을 이제 매매라고 합니다.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을 말하는 거죠.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요, 당사자 간에는 이제 어떠한 권리 의무가 나타난지를 보죠. 자, 3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을 하면서 이게 뭐 10억을 바로 주지는 않죠. 매수인이 뭐 10억을 뭐 싸매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만 하고 이행은 언제 하기로 했느냐. 그래서 뭐 좀 한 달간의 어떤 그 텀을 주고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3월 31일 날 이때 이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갑은 을에게 이제 대금을 이제 지급받으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론 이제 대금을 받으면서 대금 지급에 이제 을은 이제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죠. 자, 이런 관계를 봤을 때요, 나타난 이제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보면은요. 자,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매를 통해서요. 자, 3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은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썼습니까? 3월 31일이 되면은 X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또 갑은 을에 대해서 3월 31일이 되면 대금을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 권리라는 것은 뭘 요구할 수 있는 힘,
뭐 힘을 말하는 거죠. 힘. 상대적으로 이제 을은 3월 31일이 되면은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갑은 을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권리 의무는요. 권리 의무, 의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을은 3월 31일이 되면은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갑은 을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에게 권리를 갖게 되고요. 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인간의 행위, 이런 인간의 행위를 법에서는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를 요구한다. 급부를 원한다. 급부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인간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 이런 급부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또 인간의 급부를 해야 될 의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는 쉽게 말하면 어떤 이행해야 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 이행 의무 이런 것들이 채무가 될 것이고요. 어떤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권리로는 이제 채권이 있고, 의무로는 이제 채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권 채무는 그 내용이 매매 계약을 하면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길 것이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한 달에 10만 원 받고 X 물건을 임대해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임대행위를 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상대방 임차인은 그에 따라서 이제 월세, 그러니까 빌린 대가, 이런 차임이라고 합니다. 월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 채무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채권 채무의 내용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을 특히 우리는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발생을 하지만은요,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한테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빚진 게 있어서 B 계좌로 100만 원을 이제 계좌로 이체해 줬습니다. 이체해 주려고 이체를 했는데요. 그 계좌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요. 어디로 가버렸느냐. C라는 사람 계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C라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C라는 사람은 앉아서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공돈이 생기느냐? 법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는 거죠. 자, C라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과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C가 얻은 이 1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얻은 이득이 되겠죠. 아무런 원인도 없는 얻은 이득이 될 것이고, A라는 사람은 이런 아무런 원인도 없이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거죠. A는 B한테 또 100만 원을 또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즉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실을 입었을 때요. 이때 이런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는요. 그 부당이득을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본 사람한테 그 이득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반환해 주는 행위를 해야 될 의무. 자, C라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지만은 이렇게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A는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계약 관계가 없이요. 계약 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라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법정 채권 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 채무는요, 채권 채무는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그래도 법에서 이런 것들은 불공평하잖아요. C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해라라고 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채권 채무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권 채무는요, 또 이렇게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B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안경,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안경을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안경을 옆에다 놓고 잠자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안경을 떨어뜨려가지고 잘못해서 밟아버렸어요. 안경이 한 100만 원짜리라고 해보죠. 자, 100만 원짜리 안경을 깨트렸으니까 어떻습니까? A는 B한테 100만 원의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A와 B는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그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그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 B라는 사람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의 과실에 의해서요,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이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이제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대신에 피해자는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권 채무는요, 부당이득이나 또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일이 현실에서 그렇게 흔한 일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또 채권 채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채권법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채권 채무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니까요. 그래서 채권법 파트가 있어요, 민법에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된 채권 채무의 이행으로서요, 3월 31일 날 갑이 을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은 을은 이제 원래 갑이 소유했던 물건에 대해서 을은 새롭게 X 물건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발생하겠죠. X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겠죠. 자, 갑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이제 을에게로 이제 이전이 돼서 이제 을이 새롭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고 갑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자, 권리에는 이렇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물건. 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도 있고요. 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때 이런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런 것을 이제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자, 이 물권에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소유권 이런 게 있겠죠.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이제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면서 이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수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물건을 이제 처분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이 물권에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도 이제 물권이 됩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도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물권의 종류가 존재하고 그 물권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 이것을 이제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에는 그 물권의 종류에 따른 그 권리의 내용들을 쭉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이 물권법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적 사용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민법의 이제 하나의 파트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채권법, 물권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채권에 관한 부분을 특히 채권법 파트라고 하고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특히 물권법 파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채권이나 물권은요, 다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이나 물권을 재산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과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 물권법을 우리는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법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사적 생활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 의무는요, 이렇게 재산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안에서도 권리 의무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권리 의무가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부 간,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는 사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특히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죠.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로서 이것은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사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되는 그 권리 중에서 특히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이제 권리,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가족권이라고 합니다. 가족권. 그러니까 재산권과 상관없이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이제 권리를 가족권이라고 하고요. 가족권. 이 가족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특히 이제 가족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족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가족법도 사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족법도 민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권은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 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친족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를 우리는 친족권이라고 하고요. 친족권이라고 하고요. 또 이 친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친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을 다른 친족들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속권들도 친족들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넓게 보면은 가족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족 사이에 갖는 이런 상속권도 이제 가족권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권에는 단순히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친족권이 있고 또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족권으로 있습니다. 이런 친족권과 상속권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법을 특히 또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채권법, 그 다음에 물권법, 재산법은 이제 채권법, 물권법, 또 가족법에 관한 이제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친족권을 규율하는 친족법, 상속권을 규율하고 있는 상속법,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에 관한 이제 그 권리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법 총칙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민법 총칙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법, 즉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것은요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민법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민법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파트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총칙만 우리의 시험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총칙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총칙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자, 먼저 이걸 보죠. 총칙은 뭘 다루고 있느냐. 자, 물건에 대해서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요. 이제 을에 대해서는 물권이 새롭게 발생을 하겠죠. 을은 새롭게 물권이 새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자신은 그 소유권이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죠. 소멸을 하게 되겠죠. 또 X 물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신의 X 물건의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이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 변동이라고 해요. 자, 소유권 이전됐을 경우에는 갑은 소멸하고 을은 발생하고 X 부동산에 보면은 소유권이 변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하는 행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렇게 변동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권리를 이렇게 권리 변동은 어떠한 원인을 통해 가지고 변동이 되는데요. 이때 권리를 변동시키는 매매 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을 우리는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런 매매 계약, 이런 것을요, 매매 계약, 또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들을요, 특히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매매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것은 갑이 팔려고 했기 때문에 X 물건을 10억 원으로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을이 X 물건을 10억 원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죠. 살려고 했고 팔려고 했기 때문에. 즉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사자의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서 이 부당이득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부당이득은 당사자가 그러니까 아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C한테 갔을 때요. 자,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A랑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C라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C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했고 C는 A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채무.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되는 권리 의무가 되겠죠. 권리 의무. 이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그 원인들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률의 규정.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지만은요,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의 규정이 있게 되면은 권리는 변동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권리는 변동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권리의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되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계약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동산 계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또 버스를 타는 거. 돈 내고 버스 타는 거, 돈 내고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도 다 계약 관계. 내가 돈 주고 타려고 했으니까, 돈 받고 태우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의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법률 행위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면요, 이 법률 행위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계약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또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계약이 이제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권리 변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요, 이런 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권리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의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 행위에서 발생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매를 통해서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또 이제 물권도 발생하고 하게 되는데요. 자, 매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물권이 또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요, 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에 강행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매매 계약이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어떤 매매 계약이었을 때, 또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자, 그러면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랄지 아니면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매매 계약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도 공권력, 국가 권력에서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소유권 이전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요, 이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이전, 이런 법률 행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그래서 민법 총칙 시간에서는요,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됐을 때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채권법, 물권법 등에서 다루고요. 이것을 특히 이제 민법 각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민법 총칙에서는요, 어떤 걸 다루냐면요, 민법 총칙에서는 이런 구체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그 법률 행위의 그 요건들, 법률 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에 갖춰야 될, 우리가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에 갖춰야 될 외형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건들을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성립 요건. 그러니까 최소한 매매가 성립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매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매매가 되어야 채권, 채무가 발생할 텐데 매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서를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가 맨 위에 나와요. 무엇을 X 물건을 10억 원에 판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는 누가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판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나 계약의 내용이 없으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최소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우리가 매매계약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계약의 내용을요, 계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을은 X 물건을 가지려고 했고 갑은 10억 원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X 물건 10억 원으로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갑 도장을 찍고요. 여기다 을 도장을 찍는 거죠. 을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을이 살 생각이 있었다는 것,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갑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갑이 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때, 그러면 그 내용이 있고요, 당사자 있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서요, 바로 그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당사자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립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돼가지고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된 이후에요, 계약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유효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효라는 것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유효 요건들이 또 필요해요. 유효 요건들이. 그 유효 요건으로 대표적으로요. 당사자가 계약서에 써져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권리를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당사자는요, 이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권리 의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이외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행위 능력도. 그랬을 때,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유효 요건으로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나아가서요. 자, 그 목적,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확정된 권리 의무의 내용이 또 가능해야 되겠죠.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인정해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능해야 되겠죠. 좀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법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 계약의 내용이 전체 법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 법을 위반한 계약의 내용까지 공권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법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을 꼭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그 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의 내용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요건이 또 필요해요. 또 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10억 원에 팔겠다라는 이제 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이제 결합된 것이 의사 표시인데요. 때로는 이 의사 표시가 이제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계약서 잘못해서 공 하나를 빠뜨렸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완벽하게 권리 의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 이런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20억짜리 10억 원에 싸게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을이라는 사람을 그 10억만 주고 20억짜리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공권력에서 보호할 가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기나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요.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제 채권, 채무 또는 물권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은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권리 의무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게 한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의 그 성립 요건과 그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의 이제 가장 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 행위를 통해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동되는데, 이 법률의 규정은요,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법에 되어 있고, 물권법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데, 예, 물권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서 적용되는 이제 법률의 규정으로는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요,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가 바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고 민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제 권리 변동이 되는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또 일정한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에 공통적으로 이제 권리가 변동되는 소멸되는 법률의 규정이라 이것을 민법 총칙의 규라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크게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그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여러 요건과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으로서 소멸시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민법 총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근데 민법 총칙은 이제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서 이제 민법의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의 내용은 이제 정리하면은요,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의 요건,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규정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민법 총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법 조문을 알아야 되겠죠. 법 조문. 법 조문.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 조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도 쉽게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조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요,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거죠.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또 합니다. 이 법 조문을 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학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을 해야 되죠. 이때 법원에서 하는 그 법 조문 해석을 이제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학설은요, 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학설은 알 필요가 없고요. 시험 문제도 학설이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중요하죠.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에 있어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판례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법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법에 무엇을 공부하느냐라는 것은요,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법 조문만 아무리 외워봤자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법 조문의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 놓은 그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판례. 그래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법 조문과 특히 그 판례를 아는 것,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저문도 나오지만은 판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접저문과 그에 따른 판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법이란 무엇이고 민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다루게 될 민법 총칙은 특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잠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